자, 오늘은 여기 첫 장 경영일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경영학을 하기 전에 좀 기본되는 거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걸 먼저 좀 알고 합시다.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기초로 알아두고 여기 경영학 처음 배우면 좋거든요. 먼저 보시면 X이론, 이게 맥그리거라는 사람의 X이론, Y론이 있는데 요거는 X이론은 좀 뭐냐면 요런 겁니다. 여기 인간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하게 만들려면 여기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해.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어떻게 공부시켜야 됩니까? 공부를 시키려면 연락 조져야죠. 네, 저기 노량진 학원에 가면 자물쇠반이라고 있어. 들어봤어요? 스파르타반 들어봤어? 그런 것들이 약간 X이론적 관점이야. 사람들은 일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일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강제로. 감시와 감독 이런 걸 해야 되네. 그래서 이제 저 경찰학원 같은 데 자물쇠반인데 저기 문을 걸어 잠궈요.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거 다 외워. 단어 50개 다 외우면 내보내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오늘 다 못 외우면 점심 못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먹으려면 해야지. 그러니까 왜 그런 방식을 써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일하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X이론적 가정이에요. X이론적. 반면 이제 Y론은 이건 이제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으로. 뭔가 이게 자율적인, 여기는 수동적 이러면 이쪽은 이제 자율적 인간관을 가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Y론이죠, Y론. 그래서 Y론은 사람들은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이게 약간 이게 과거의 경영학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과거의 경영학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X이론 스타일로 그 사람을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X이론 스타일로 사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제 사실 뭐 경찰 시험 이런 거 합격하는 것도 사실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돼요. 이게 조지면 돼요. 경찰 수험생들 보통 이제 막 이 하드웨어 좋아요. 경찰 하려는 사람들 보면 경찰 그래도 아무래도 좀 하드웨어는 좋아야지. 예. 하드웨어 좋고 막 그런데 공부는 좀 이게 잘 안 해봤던 이런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막 학원에서 막 조지니까 막 하는 거야. 그 스파르타반은 어떻게 되냐면 맨날 딱 아침에 오자마자 휴대폰을 신발장 같은 데가 이렇게 쫙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자기 휴대폰을 칸마다 거기다 다 꺼가지고 넣어요. 휴대폰을 뺏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습 감독하고요. 아침에 딱 몇 시에 출석 체크합니다. 이게 사감 선생님이 판때기가 이렇게 있어요. 딱 고정 좌석제로 딱 해서 없으면 바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바로 체크한 다음에 바로 사무실 가셔가지고 부모님한테 문자 넣어요. 오늘 우리 누가 안 왔습니다. 이렇게 딱 넣으면 엄마가 전화해서 너 이놈의 새끼 너 하원 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이런 스타일이야. 약간 이런 이 관리형 약간 이런 게 이제 난 스파르타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스파르타 좀 빡센 거잖아.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또 합격을 해요. 왜 합격하냐면 공부 막 하나도 안 하다가 이게 하니까 자기도 되는 거야. 자기도 되니까 그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신통방통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정말 막 조져서 한다기보다 중간에 자기가 뭔가 나도 괜찮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로 또 재미도 느끼고 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약간 이게 현대 경영학이에요. 현재. 요즘 경영학은 다 이런 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모든 회사에서 잘 나가려면 뭔가 다른 회사는 안 가지고 있는 뭔가 아이디어 같은 거를 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조진다고 나옵니까? 막 R&D 센터, 회장님 R&D 센터 가서 6개월 후에 휴대폰 못 만들어내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 나옵니까? 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가 뭔가 하나 이렇게 미쳐서 뭔가 했을 때 멋있는 제품이 나오고 뭔가 창의적인 제품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현대 경영학은 무조건 이쪽이라는 거죠. 이거 약간 옛날 스타일이고요. 이거 요런 스타일. 그래서 사실 저도 이쪽 Y론의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제 고급 취미야.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을 때 해야지 그거를 안 하고 싶을 때는 때려주기도 못하죠. 그렇죠? 예.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재밌어서 해야지 신나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뭐예요? 인내심을 써야 되잖아. 인내심을 쓰는 공부는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예. 그거 가지고 사실 회계사 시험 합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기가 맨날 진도가 밀리고 공부하는데 짜증나고 이러면 사실은 좀 요거가 잘 안 맞다고 봐야지. 그쵸? 예. 이게 매일매일 이제 막 배우고 이런 거가 좀 이게 재밌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장치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돼. 공부는 항상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직접 막 이렇게 막 노트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자기식으로 이해해야 돼. 자기식으로. 재무관리 이런 세법 이런 것도 자기식으로 탁 읽어보고 이게 결국은 이렇단 얘기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게 자기께 되는 거지. 거기 있는 걸 자꾸 막 외워가지고 하려면 안 돼. 무조건 이제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게 그게 공부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가 많이 들어요. 자기 논리도 굉장히 많이 들고, 예. 그리고 한번 보면 잊어먹었다. 다음번에 이게 뭐였지? 이렇게 또, 이거 전에 내가 그렇게 이해한 거였구나 하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풀려요. 그렇죠? 우리는 객관식에서 문제 풀면 되는 거지 그거 외워서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경영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외우는 거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재미 붙여서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있어요. 번스하고 스타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번스 앤드 스타커. 요 사람들이 이제 기계적 조직, 유기적 조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요. 환경이 이제 안정적이에요. 환경이 안정적일 때는 우리가 이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unstable 할 때는 환경이 막 급변할 때는 효율성은 갖다 버리고 유연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 교대역 인근이 유명 설렁탕집 많아요. 저쪽 위에 법원 쪽으로 가면 설렁탕집 유명한 거 많습니다. 설렁탕집 점심때 가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저 옛날에 한번 제가 설렁탕집 가봤었는데 점심때 갔더니 아줌마 물 좀 주세요 하니까 물은 나가다 드시고 이렇게 물을 나가다 먹으라고 이 밖에 계산하고 나가면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음용수대에 따로 해놨어요. 이게 이제 물을 바쁘니까 이게 앉자마자 물을 안 갖다 주고 그냥 바로 앉자마자 설렁탕하고 김치 이런 것만 갖다 주고 물은 먹고 싶으면 거기 밖에 나가서 떠가지고 와서 먹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나가서 그냥 나가면서 이제 그냥 국물 드시고 나가서 일단 마셔 이렇게 하는 데인데 어제는 저기 설렁탕 집이 있는데 하루에 500그릇 플러스 마이너스 10그릇 팔려요. 그럼 이제 여기는 매일 500인분씩 준비하면 되는 거야. 재료도 500인분,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도 500명 서빙할 수 있고 밥도 500그릇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쫙 돌아갈 수 있어요. 너는 뭐 맡아 이렇게 해서 정말 기계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기계적 조직, 미케니스틱이라고 합니다. 미케니스틱. 이게 이제 기계적 조직입니다. 기계적 조직.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어떤 효율적인 기계에 비유한 거야. 저기 이제 시계가 돌아가려면 시침 돌리는 거, 분침 돌리는 거, 초침 돌리는 거 이렇게 딱 톱니가 딱딱 정해져 있어 자기는 그 일만 하는 것처럼 조직 내에서 이제 자기 맡은 바 일만 이렇게 탁탁탁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언스테이블한 쪽은 어떠냐면 설렁탕이 500그릇 플러스 마이너스 400그릇이에요. 그 여기 이제 많이 팔리면 900그릇 팔리고 조금 팔리면 100그릇 팔리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500그릇씩 준비하면 굉장히 모자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남아돌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유연성. 어떻게든 오면 사람들 다 먹여서 보낸다. 100명이 오든 900명이 오든 다 먹여서 보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설렁탕집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미리 끓여가지고요. 국물 따로 놔두고 고기 따로 이렇게 다 썰어놔요. 그러다가 이제 손님 오면
거기다가 그 뚝배기 안에다 세팅한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끓여가지고 저기 꺼내는 약간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긴 유연성.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닐 내일이 없이 일해야 돼요. 100명 오면 뭐 그냥 뭐 몇 명 있다가 예를 들면 갑자기 막 관광버스 같은 거 들이닥치면 막 주방에 있던 사람들도 나와서 막 홀 서빙도 막 도와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닐 내일 없이 해야 되는 이런 걸 이제 유기적 오게닉이라고 합니다. 오게닉. 우리가 이제 기계 같은 거는 정말 여기 있는 뭐 여기 칠판 닦는 저런 거, 저 칠판 뭐죠? 칠판 닦기 청소하고 저런 거는 전기 꽂고 스위치 누르면 명령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지만 사람들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났어? 알람 몇 시에 맞췄는데? 5시에 딱 일어났어? 거짓말. 나는 15분 동안 뭐 했어요? 그렇죠. 보통 알람 한 번 맞춰, 2번 맞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번 듣고 일어난 거야. 왜? 명령을 내리면 빵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일어나요? 아, 그게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항상 기계는 명령 내리면 일사불란이 돌아가지. 인간은 이게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 적응력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적응해야 되면 또 적응을 또 잘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걸 유기체 같은 조직에서 오게닉이라고 해서 오게닉.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런 환경이 안정적일 때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계적인 조직, 맡은 바 임무를 촥촥촥 해놓고 야 이것만 해 이렇게 하면 되지만 환경이 언스테이블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딱 정해진 임무만 수행하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닐 내일이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을 추구해야 되고 유연한 유기적 조직을 해야 되는데 요거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요거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전문화, 공식화, 너무 밑에 썼나? 요거 카메라 요거 잡힙니까? 집거나 요거 잡혀요? 네. 전문화, 공식화, 집거나 여기는 전부 다 고고고예요. 세 개 다 고고고 여기는 저 이렇게 됩니다. 저. 전문화가 뭐냐면요. 전문화가 일을 딱 자기가 나눠서 하고 있는 정도를 전문화라고 합니다. 전문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업무가 있는데 저기 자동차 공장에 가면 이렇게 한 줄로 쭉 서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자동차가 생산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부품을 끼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부품만 계속 끼는 거야. 전문화, 공식화, 집권화야. 집권화. 내가 저 원래 글씨 좀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예. 초등학교 때 서예학원도 좀 다녔고 해서. 예. 괜찮은데, 저 급하게 쓰느라고 미안해. 나중에 2차 볼 때는 저 글씨 깨끗하게 써야 돼요. 예. 교수님들이 막 개발, 세발 쓰고 하면, 야, 내가 상형 문자 해독까지 해가면서 채점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 예. 특히 이거 써야 되는 감사 같은 거는 그렇겠지. 계산하는 거는 괜찮아요. 숫자만 좀 깨끗하게 쓰시면 되는데, 예. 글씨가 좀 너무 지저분하면, 그러면 좀 약간 느낌은 굉장히 안 좋죠. 자, 저기 보세요. 그래서 전문화는 그런 거예요. 자동차 공장처럼 자동차 공장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따라서 차가 쭉 움직이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부품을 하나씩 촥촥 계속, 나는 이제 여기 계속 있으니까 컨베이어 벨트 차가 이렇게 오겠지. 그럼 여기 잠깐 쓰면 제가 그거 끼고 또 끝나면 여기가 옆으로 이동하고 또 새로운 게 오니까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 끼는 거야. 이런 걸 전문화라고 합니다. 전문화. 그러니까 이제 맡은 바 임무 그것만 계속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닐 내일이 없다는 거고. 공식화는 뭐냐면 업무의 표준화 정도예요.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 그러니까 공식화가 어디가 높냐면 관공서가 공식화가 높아요. 관공서. 가시면 뭐 이렇게 뭐 어떤 양식 같은 데 항상 딱 적어서 내야 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애들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생 신고하러 갈 때 가장으로서 출생 신고하러 갈 때 좀 뿌듯합니다. 네. 첫째 나올 때 첫째 기쁨이 있잖아. 첫째 우리 첫째 딸내미 나왔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이름도 지어가지고 출생 신고서가 엄청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다운 받을 수 있어요. 한글 파일로 된 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손으로
개발 세발 적으면 좀 이상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한자 같은 것도 그거 좀 이렇게 정확히 해서 적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그거 칸에다가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뭐 그 진단서도 다 제출해야 됩니다. 언제 태어났고 뭐 몇 킬로로 태어났고 뭐 이런 것도 다 그 위주알 고자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착 내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제 그 관공서에서 출생신고 됐다면서 주민등록 등본을 한 장 탁 떼서 줍니다. 그럼 딱 보면 이제 저 있고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 호주제도 있잖아.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다 있고 우리 집사람이 그 밑에 이제 딸내미 한 명 세팅 쫙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뿌듯하죠. 예. 그리고 이제 둘째 태어나서 또 슉 해서 가면 이게 쫙 돼서 이게 가족의 4명 쫙 나오면 이게 뭔가 가족이 완성된 것 같은 약간 그런 게 이게 공식화야 공식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뭐 출생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트잇에 적어가서 이렇게 내고 이러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양식으로 해. 왜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업무 처리하기 편하니까. 그게 이제 이게 공식화예요, 공식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딱 업무가 표준화돼 있어서 그거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에 보면 우리 휴대폰 같은 데 보면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로직이 있잖아요. 로직대로만 움직이지. 그렇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만 움직이고 하지 뭐 자기가 알아서 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없죠. 집권화는 뭐냐면 요 조직에서 의사 결정권이 여기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 요걸 집권화라고 합니다. 집권화. 그래서 집권화 반대말은 분권화인데 분권화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 사장님의 권한을 요 밑에 있는 뭐 이사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준 거를 분권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는 집권화돼 있어서 군 조직 같은 게 굉장히 미케니스틱합니다. 군대 조직이 맡은 바 임무가 있고 굉장히 공식화돼 있고 집권화돼 있어서 사장님이 뭐 그래서 명령을 내면 고지를 점령해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거기는 좀 뭐 안 돼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유기적 조직은 전혀 이게 반대예요. 내일 내일도 없고 뭔가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표준화되어 있는 절차 같은 것도 없고 업무는 굉장히 분권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안정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런 좀 약간 불안정한 환경의 유연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21세기 경영 환경은 저쪽에 가까워요? 이쪽에 가까워요? 이쪽이 가깝죠. 언스테이블에 가깝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조직 구조에서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쪽이. 환경에 좀 유연하게 적응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요거 두 가지가 이제 경영학 배우기 전에 좀 알아두시면 좋은 기초입니다. 물론 뒤에서도 다시 배워요. 다시 배우지만 어쨌든 요걸 이제 미리 알고 가면 좀 좋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됐고, 그 다음에 시험 얘기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조금 늦었지만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게 뭐야? 이게 목이 쉬어가지고요. 근데 막 목도 간질간질하고 제가 저 담배 안 피는데 막 이게 막 기침도 나고 막 좀 가래 같은 것도 나오고 막 그래요. 미세먼지 때문인가? 이거 기관지염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목은 약간 풀렸는데 지난주에는 목이 쉬어가지고요. 강의할 때 4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강의했어요. 4페이지. 네. 지금도 약간 코도 막혀요. 이거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네. 죽을지도 몰라. 네. 여기 종강하고 죽어야 될 텐데. 네. 나 죽으면 저기 올 거야? 빈소에? 오겠다는 사람. 지금 몇 분 계시네. 안 오실 거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집사람한테 여기 9명 온다고 했다고 제가 나오세요. 네, 여기 200명 중에 현재 지금 200명 앉아 계시는데 여기 9명 일단 오신다고. 네. 자, 봅시다. 제가 이제 맨날 그 수업 시간에 약간 구라쳐요. 와, 수강생들 뭐 이렇게 많은 거야? 끝이 안 보이나 막 이렇게 하니까 어도학생들은 이제 막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올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이 회계사 수업 말고 다른 수업에서 수강생들 뭐 이렇게 많이 왔어? 막 이렇게 하면 그 학생들이 이제 다음번 제 강의할 때, 개강할 때 수강 시험 못 할까봐 막 한두 시간 전에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막 수강이 좀 막 안 될까봐 내가 막 수업 시간에 맨날 해서 막 300명. 뭐야? 왜 이렇게 많어? 짜증나.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니까 정말 300명인 줄 알고, 일찍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좀 약간 미안하죠.
자, 네. 어쨌든 여기 저 아이파도 지금 굉장히 자리는 지금 빡빡하지만, 네. 다음번에 오세요. 꼭. 네. 4페이지 봅시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경영학이 여기 40문제예요, 40문제. 40문제가 경영학인데 이 중에 제가 가르치는 건 이제 24문제죠. 요거 중에 24문제. 나머지 16문제는 요거는 이제 저 재무관리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 24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정확히 8문제씩 딱 납니다. 8문제. 분야 3개인데 딱 여기가 이제 제 책에 보면 딱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옆에 딱 보시면 파란색 여기서 8문제 납니다. 빨간색 8문제, 초록색 8문제 이렇게 돼서 딱 888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몰라. 2010년부터 올해도 그렇게 났어요. 올해도. 그러니까 이제 딱 888.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낸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물어봤죠. 이거 출제위원 하셨던 분한테 아니 왜 8문제씩 쫙 내냐고 하니까 가면 한 사람이 무조건 8문제 내라고 한대. 출제위원한테. 그래서 이제 인사조직 전략 교수님 한 분이 가셔가지고 8문제 내시고요. 마케팅 교수님 한 분이 가서 8문제. 그 다음에 저 생산 쪽에 교수님 8문제. 재무관리는 그러면 몇 명이 낼까요? 재무관리는 그럼 몇 명? 2명이야, 2명. 재무관리 이제 2명 선생님이 나눠서 냅니다. 뭐, 어떻게 내는지 몰라. 뭐, 당신이 뭐 앞쪽을 내시오. 내가 뭐 뒤에 파생 쪽을 낼게. 뭐 이렇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2분이 내신대. 그래서 이제 총 저 5분이 출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출제위원장도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재무관리 쪽이 양이 많기 때문에 재무관리 쪽 교수님이 출제위원장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총 6분이 출제를 하신대. 그분 이제 직접 출제는 안 하시고 이게 뭐 검토만 하시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8 요거를 이제 알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쓴 이건 뭐 제가 여기는 누가 하시죠? 재무관리? 요즘에 재원 선생님이 요즘 좀 괜찮다고 하더라. 예. 좀 수업도 재밌고 약간 논리도 좋아졌다고, 평이 괜찮던데. 예. 어쨌든 재원 선생님이 이제 알아서 한 14개? 16개 중에 몇 개 맞을 수 있어요? 몇 개? 너 한 배팅 해봐. 12개 이상은 맞아야지. 그치? 예. 13개 정도 맞는 거예요. 여기서 13개를 맞는 거예요. 13개 맞고요. 저는 여기서 몇 개 맞냐면 한 20개에서 21개 작전을 씁니다. 제가 20개에서 21개. 20개 밑으로 맞으면 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합격하려면 경영학도 좀 점수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니 무조건 뭐 우리가 요즘에 1700명? 1차 1700명 뽑는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봐야지 합격하는 거야. 물론 뭐 합격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뭐 회계, 뭐 재무관리, 회계나 재무회계 이런 거 잘하고 다른 건 좀 한 중간인데 그렇게 합격할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제 고르게 잘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경영학에서 제가 보기에 그래도 좀 회계사 과목 중에서는 그나마 만만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 한 20개 이상은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작전은 뭐냐면 요거 8개를 다 맞는 작전입니다. 우리는. 요거는 제가 제 책에 보면 양도 좀 많고 해서요. 이 8개가 거의 다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재무관리에서 배웠지만 점수가 이렇게 모의고사 봤는데 모의고사 출렁거리면 돼야 한대요. 이게 좀 안정되게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 있는 점수가 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기가 좀 우리가 수업에서 반 이상을 반 정도로 여기다 투입하는. 왜냐면 이게 매니지먼트 시어리고 뒤쪽에도 쓰이는 시어리 이런 걸로 좀 많이 배우기 때문에 여기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시간 투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8문제 이걸 다 잡고 가는 거야. 8문제. 이때까지 한 수년간 봤는데 여기서 8문제는 어려운 거가 나온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 책에 있는 거로 거의 다 커버가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8문제를 다 잡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한 최악의 6개, 여기도 최악 6개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딱 20개예요, 20개. 근데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쉽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개씩 더 맞는 거야. 그래서 올해도 제 수험생들 보면 막 23개 맞은 사람도 있고 20개 이상은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20개 이상은 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20개 밑으로 맞았다는 것은 뭐냐면 조금 좀 공부를 좀 많이 못 하셨다는 것이. 왜요?
딴 과목이 안 돼 있으니까. 딴 과목이 좀 돼 있으면 좀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사실 과목 간에 좀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7과목인가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형 맞춰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제 20개 작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하는 방식대로 공부하시면 여기 단연간 20개는 거의 충분했어요. 충분. 어떤 해에는 막 문제가 특이하게 막 어려워서 좀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뭔 리스크야? 체계적 위험이야 그런 거는. 우리만 뭐 하는 게 아니라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체계적 위험 맞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괜찮습니다. 저만의 위험이 아니라 뭐 이게 수험가에 다 있는 그 위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8개 작전을 쓴다. 그리고 이제 출제 비중은 그렇고 각 이제 인사 조직 전략 뒷장에 보면 마케팅 경영과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봐도 뭐 과목 디테일한 건 뭔지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건 나중에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됐죠? 네. 갑시다. 1장. 1장은 몇 문제 나왔는지 한번 볼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심심할 때 보세요. 1장 경영 일반인데 이때까지 2010년부터 2017 올해도 시험에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2문제 났어. 2문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시험에 거의 안 나는 데입니다. 거의 안 나는데. 저도 잘 뭐 모의고사 이런 데 잘 안 내요. 자, 볼까요? 여기는 그래서 이 경영 일반이 뭐냐면 정말 저 경영학에 좀 이렇게 배우기 위한 기본 용어라든가 뭐 아주 기본적인 개념 뭐 이런 거를 배우는 데가 이제 경영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그 공부 방법 알려드릴게. 수업 시간에 일단 잘 들으세요. 수업 시간 잘 듣고 제가 그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뭐 밑줄 적어놓고 약간의 메모 같은 거 해놓고 노트 같은 데다 좀 이렇게 뭐 적어놓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 복습하실 때는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그 위주로 보고 여기 있는 그 부분만 좀 읽어보고 제가 시험에 안 난다고 한 쪽은 그거는 좀 읽지 마.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막 보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복습을 한 2시간 만에 끝내는 거야. 2시간. 2시간에 끝내고 뭐요? 다른 거 하세요. 세법. 세법 두껍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법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이따 복습하지 뭐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는 독사같이 캐치하는 거야. 독사같이. 독사같이 캐치해가지고 중요한 걸 빠박 빨리 정리하고 제가 그 말로 설명한 논리 같은 게 제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 막 어려운 단어 쓰는 거 제가 그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단어 써서 이해 못하는 것보다는 쉬운 단어 써가지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쉬운 단어 써서 얘기를 해주면 그걸로 빨리 캐치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해한 다음에 한 2시간만 복습하고 그리고 다른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합니다. 처음부터. 처음에 어저께 복습했으니까 여기는 한 10분, 20분만 중요한 거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 한 10몇 번 한 다음에 뒤쪽 하고 있으면 앞쪽에 거는 그냥 백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딱 과목이 끝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한 권이 완성이 되려면 항상 이제 저 처음부터 복습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하면 그냥 막 처음에 한 거는 막 나중에 한 10몇 번 하면 앞에 건 10몇 번 봤기 때문에 막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막 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거가 이해가 돼야 또 뒤에 쪽이 이해되는 또 그런 식으로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는 김에 2시간이면 됩니다. 2시간이면. 그 이상 하는 건 좀 사치지. 그쵸? 이게 시간이 좀 한정돼 있는데 경영학 공부를 막 하루에 막 6시간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막 뭐 좋지 뭐 감사하지만 그러면 그건 세법 과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학을 이제 좀 요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기도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 한 가을에 좀 약간 추워진다 싶을 때 시작하면 약간 후달려요. 약간 후달리고 요때가 딱 이상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자, 그러면 이제 경영학 봅시다.
여기 경영학과 학생이 있나요? 경영학과. 1명, 2명, 3명. 경영학과에서는 뭘 알려줘요? 돈 버는 법을 알려줍니까? 망하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 돈 버는 법을 알려줘요? 망하지 않는 법을 알려줘요? 어느 쪽이야? 후자죠, 후자. 예. 이게 매니지먼트라는 게 관리예요, 관리.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거를 잘 관리하는 거지, 돈 버는 법 이거는 미쳤다고 알려주나? 예. 돈 버는 법이, 여러분 돈 버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 널리 알려줄 거야? 아니면 자기 혼자 그걸로 돈 벌 거야? 자기 혼자 하겠죠, 자기 혼자. 그렇죠. 예.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 잘 없어. 그러니까 돈 버는 법이 있다고 하면 자기 혼자만 그거 가지고 돈을 이빨 벌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돈 좀 다 번 다음에 약간 조금씩 알려주겠죠. 뭐, 돈 벌고 싶나? 이렇게 돼서, 뭐를 좀 끌어봐. 이렇게 해서 좀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영이라는 거는 다 뭐냐면 그 영어로 보시면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관리예요, 관리.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레토릭이라고 하죠. 레토릭 밸류. 굉장히 막 있어 보이는 단어 같은 걸 써서 경영인 건데 쉽게 말하면 관리야, 관리.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그게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예인 매니저는 뭘 해요? 연예인의 뭐 스케줄을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원에 있는 우리 권 대리님은 뭐 해요? 우리 학원의 뭐 스케줄이라든가 이제 뭐 학생들 좀 관리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관리예요, 관리. 그래서 이게 좀 말아먹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한다. 매니지먼트 한 사람을 매니저라고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경영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경영 마인드 하면 이제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는데, 효과성을 한번 봅시다. 밑에 박스를 보세요. 효과성. 여러분 이제 요거 배운 다음부터는 효과성, 효율성을 이제 나눠서 써야 됩니다.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 네. 효과성. 효과성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두통 와서 두통엔 뭐야? 두통엔 펜잘. 머리 아플 땐 개보린. 이렇게 광고하죠. 두통하면 펜잘이 생각나게 광고를 해놨습니다. 두통엔 펜잘이라고 항상 광고하고요. 머리 아파. 이게 똑같은 거를 머리 아파 이렇게 하면 개보린으로 갑니다. 광고를 항상 두통엔 펜잘이라고 하고, 머리 아플 땐 개보린이라고 했기 때문에 몰랐어? 그래서 항상 요거 똑같은 건데, 두통 이렇게 되면 펜잘입니다. 펜잘. 근데 여러분 머리 아파서 두통 와서 펜잘 사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펜잘 사 먹은 친구가 약 효과 있냐 효율 있냐 뭐라고 물어봐요? 효과 있냐. 이게 효과가 뭐야? 효과가 목표의 달성 여부야. 그래서 펜잘 사 먹은 이유가 뭐예요? 두통 없앨라. 그래서 이제 두통 없어졌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효과예요, 효과.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투자했든 상관없이 목표를 달성하면 효과적이네. 목표를 달성 못하면 비효과적이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올해 공부를 이빠이 하셔가지고 내년 2월 달에 1차 시험 합격하면 공부를 어떻게 해? 효과적으로 한 거지. 떨어지면 그럼 비효과적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와 비효과의 경계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합격하면 효과적인 거고 합격을 못하면 비효과적인 거죠. 근데 이제 합격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합격을 했어요. 합격률 70% 돼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B 합격을 했는데 둘 다 합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 봄 기온방 얼마야? 봄 기온방 얼마야? 100. 종합방 얼마예요? 다 가격이 다 달라? 함구하고 있는 거야? 얼마 있어? 어떻게 했어? 좀 싼데? 왜 이렇게 싼 거지? 나중에 합류했어요. 예를 들면 150이라고 합시다. 150. 일단 150. 근데 이제 둘 다 합격했는데 이 사람 이제 150만 원 요거 하나 듣고 또 가을에 객관식 얼마야? 그것도 15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 사람 이제 300만 원 투자해서 합격했는데 이 사람은 전 과목을 여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다 과외를 받았어요. 과외를.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받습니다. 1,000만 원. 예, 예. 아직 신청한 사람 없는데 한다고 하면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뭔 얘기죠? 신청하지 말란 얘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쪽에 사람은 이제 세법 같은 거 과외 받으러 얼마 줘야 될까? 세법. 만약 여러분 저 회계사에 세법 대마왕인데 누가 세법 과외 달라고 얼마 받으실 거야? 1억? 1억.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이제 1억, 그 세법이 저 양반이 과외해서 1억이고, 그 다음에 교양대가 해서 1억 1,000에다가 나머지 종합판 들으시로 해서, 1억 1,300 투자했어요.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누가 또 효율적이야? 이때 효율이에요, 효율. 그러니까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여부고, 효율성은 투입 때 산출의 비율을 그걸 효율이라고 합니다. 효율. 그래서 효율성은 자원의 활용도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 머릿속에는 투입과 산출. 이 동네에서 제일 요 투입 대비 산출 좋은 식당이 어디예요? 밥 어디서 먹어요? 명동. 명동 칼국수 얼마? 여기 얼마야? 6,000원. 뭐가 6,000원이야? 돈가스 6,000원. 여기 사출 괜찮아요? 자기 얼굴만 해? 돈가스 막 굉장히 큽니까? 오, 괜찮아. 그렇죠, 그렇죠. 예. 가성비 제일 안 좋은 데는 어디예요? 한식 뷔페. 한식 뷔페 얼만데? 6,000원인데 거기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 돈가스가 없어요? 맛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학생들이 따지는 가성비 같은 게 인간은 누구나 머릿속에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분수를 숫자를 좋게 하려면 투입은 가급적이면 적게 하면서 어떻게 산출을 극대화하려는 뭐 이런 거를 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효율성.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업 경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효과적이기만 하면 되나? 효율적이기만 하면 되나? 아니죠.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효율적이어야 해서 이제 왼쪽 상단인 거죠. 그래서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효율적이면 적절한 자원 활용으로 기업 목표 달성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목표도 달성하고 자원도 굉장히 최소로 썼고 이런 거죠. 네. 반면에 이제 오른쪽은 뭐예요? 거기는 이제 목표는 비효과적인 목표는 달성 못했지만 자원은 이제 괜찮게 쓴 거고요. 왼쪽은 뭐예요? 왼쪽 하단은 목표는 달성했는데 돈을 엄청 쓴 거고요. 오른쪽 하단은 거의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 경영한다는 어떤 경영 마인드 이런 것들은 뭐예요? 효과성과 효율성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그런 마인드다라는 거죠. 보통 회계사 시험에서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이 회계, 재무관리 이런 거 배워보니까 효과성을 강조해, 효율성을 강조해요.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해, 효율성을. 그렇죠? 투입 대비 산출 이런 거를 효율성을 강조하지 않아? 예? 그래서 대부분 회계적인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효율성 이런 거 강조하게 쓰는 거지.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해야 된다고 하면 누구를 내보내요? 뭘 투입 대비 효과가 적은 사람을 내보내. 누군데 그게? 그게 누군데? 그게 여러분이야 나야? 나죠, 나. 그렇죠. 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정리해고 대상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굉장히 요즘 보면 경쟁이 치열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효율성 마인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경영자의 분류 한번 볼까요? 경영자는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일선 경영자, 중간 경영자, 최고 경영자 나온다. 저기 제일 꼭대기 있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조직의 비관리직 종업원. 여러분 만약에 그냥 회사 가신다고 하면 그냥 이제 비관리직 종업원 가고요. 그러다 이제 승진해서 좀 대리나 과장 정도 되면 일선 경영자예요, 일선 경영자. 일선 경영자 뜻이 뭐냐면 퍼스트 라인. 그 비관리직 종업원들하고 첫 선에서 만난다고 해서 일선 경영자라고 합니다. 퍼스트 라인 매니저. 퍼스트 라인 매니저.
여러분 저 부장이 일선 경영자예요. 부장이 일선 경영자예요. 왜요? 부장님이 어때? 그냥 직원들 데리고 회식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러잖아. 그게 일선 경영자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회사를 비관리직 종업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퇴직을 어디로 해요? 보통 일선 경영자로 퇴직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고요.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제 중간 경영자는 한 회사에서 이사급 되는 사람이에요. 이사. 회사에서 이사, 저 상장 회사 이런 데서는 임원 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사 되기가. 네,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최고 경영자는 그거는 이제 성이 중요해. 성이. 삼성에서는 이씨여야 되고요. 예. 이씨 중에가 이제 굉장히 그렇고요. 예. 롯데는 뭐야? 롯데는 신씨고요. 예. LG는 LG 구씨고요. 예. 뭐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게. 예. 이게 이제 최고 경영자입니다. 근데 뭐 그 밑에 총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전문 경영자들이니까 그 사람도 이제 경영 능력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다음에 소유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기업 경영의 기본은 뭐예요? 저분이 이제 저 세법 과외를 해서 과외를 1억씩 받으니까 100명만 해도 그게 얼마야? 100억이야. 그래서 저분이 매년 과외를 한 10명에게 합니다. 그럼 매년 이제 고정적으로 회계사가 과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기타 소득인가? 그건 뭐 회계사가 하는 거는 뭐 사업소득 기타 뭐야? 기타 소득이라면 세율 얼마예요? 그것만 미리 내고 안 해도 되나? 종합소득세 그거 안 해도 되나? 뭐야? 몰라 알아? 모르잖아. 열심히 더 2시간만 하는 거 세법 하세요. 어제는 저분이 이제 저 해가지고 과외로만 100억을 벌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과외로 100억 벌어서 이쪽이 괜찮다 해서 회계사 이제 때려치고 세무사 학원을 차립니다. 세무사 학원을 차려요. 그럼 이제 세무사 학원 100억 들여서 차린 다음에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맡겨 놓을 수 있나? 자기 돈, 자기가 이제 과외에서 번 100억인데 생돈. 그거 어떻게 해? 보통 기업 경영의 기본은 자기가 전주가 직접 경영하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유 경영자라고 합니다. 소유 경영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현대사에 오면서 저기 저 롯데타워 가봤어요? 롯데타워? 롯데타워 저 잠실에 가봤어? 전망대 올라가 봤어요? 전망대? 전망대 올라가 봤어? 비싼데? 지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방 사람은 서울 오면 그런 데 가요. 서울 사람들은 안 가잖아. 서울 사람 63빌딩 이런 거 안 해. 지방 사람들은 서울 어디 가야 돼요? 저기 높은 데 올라가 봐야지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한 3만 원 하지? 너 왜 갔어? 엄마 오셔서? 데이트한다고. 그랬구나. 네. 어쨌든 한 3, 4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만 원. 그것도 뭐 예약도 해야 되고 저녁에도 예약할 수 있더라고요. 미세먼지 없고 날씨 좋은 날에 밤에 올라가면 야경이 뭐 먹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밤에 그 타워를 봐도 먹어줘요. 밖에서 그 타워를 봐도 먹어주는 올라가면 더 먹어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물 지으려면 돈이 몇 조 원 들 텐데 그거 혼자 몇 조 원 내서 내기가 짓기 힘들잖아. 물론 뭐 롯데에서 자기 돈 내서 지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건설회사 큰 걸 운영한다고 하면 이제 무슨 뭐 몇 조 원짜리 자본금 몇 조 원짜리 회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시일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전주가 여러 명이야. 전주가 여러 명이니까 전주가 전부 다 저 경영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전주들이 모여서 야 우리 돈을 제일 많이 불려줄 만한 애한테 맡기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전문 경영자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보면 큰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일을 하면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게 돈을 걷어서 큰 돈을 모으는 그런 자본 집중 형태라고 해요. 그런 거. 자본 집중 형태의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냐면 전문 경영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요즘에 보면 뭐 대기업에 있는 재벌 총수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전문 경영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는 뭐 그 장단점은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시험에 났던 걸 제가 정리해가지고 표로 만들었는데, 예. 그냥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평적 차원의 분류계도 넘어가고요. 네. 시험에 안 납니다. 18페이지 볼까요? 어저께 그래서 자는데 제가 우리 아들내미를 데리고 잤는데 이 꼬맹이들 침대에 데리고 자면 어때요? 그 뭐 예를 들면 집에서 자면 이제 집에 우리 꼬맹이 침대들은 다 이게 옆에 가드를 해가지고 뭐 옆으로 굴러다녀도 이제 안 떨어지는데 뭐 다른 데 가면 이제 침대에 그런 가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떨어지면 난리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만약에 이쪽 편에 재운다고 하면 이 침대 이쪽 편 밑에다가 뭐야 막 이 베개 막 이런 거를 막 떨어졌을 때도 이게 약간 충격 완화돼도 계란 안 깨지도록 여기다 막 엄청 깔아가지고 막 재운. 그래도 이제 안 떨어지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가 막 뒤척일 때마다 계속 잠이 깨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잠을 좀 약간 깊게 못 잔 것 같아요. 약간 좀 붕 뜨는 약간 그런 기분. 뭔가 이런 기분 처음이야. 중간고사 이후로. 대학 다닐 때 중간고사 때 약간 그 느낌 있죠. 약간 잠 못 자고 학교 갈 때 그 약간 더러운 느낌 있잖아. 약간 지금 현재 그 상태야. 지금 약간 기분이 아주 좋진 않습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합격이 여러분 개인 성과 중에 현재는 여러분 수험생이니까 이제 개인 성과 중에 제일 큰 게 합격인데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야? 니은 리을이야. 니은 리을. 맞춰봐. 나라 노래 이렇게 한번 하면 이제 다 이 게임 끝났지. 계속 뭐야? 노력이야, 노력. 그래서 이게 노력이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노력은 뭐예요? 보통 수험생의 노력은 뭘로 쳐요? 학습 시간입니다. 공부한 시간. 하루에 여러분 뭐 직장인들도 하루에 8시간 가서 일하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요? 일단 오늘은 이제 수업이 뭐 아침 저녁 있으니까 수업만 8시간이고 자기 공부 몇 시간 해야 돼?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뭐 수업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에 그냥 매일은 한 12시간은 공부해야 된다고 봐. 12시간 반 정도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합격이라는 거가 어떠냐면 저금통에다가 동전 가득 채우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일 조금씩 넣어야지 차지. 막판에 가서 확 넣어줘요, 그게? 막판에 3개월 만에 하끝만 듣고 합격할 수 있나?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채워야 돼. 매일매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재밌어야지 채우지. 재미없는데 그게 차요? 공부가 재미가 있어야지 채우는 거지.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좋지. 공부는 내가 보기엔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다시 합격하고 싶을 때 공부하면 되지. 그렇죠? 자기가 진정으로 합격을 원할 때 그때 합격하면 되지. 그렇죠? 진정으로 합격을 원하지 않는데 덜컥 합격해봐. 그러면 인생을 조집니다. 나는 뭐 대충 해도 되던데 이렇게 되면 인생을 조져요.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제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이게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어떤 사람이 뭔가 재밌어요. 재밌거나 혹은 꼭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 됐을 때 거기다 노력을 많이 투입하고 노력을 많이 투입해야 뭐가 나요? 성과가 납니다. 성과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학습 양이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력과 성과 간의 관계를 여기 이제 이렇게 조절하는 변수가 이게 바로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보통 성과의 해부학, 아나토미 뭐 이런 게 이렇습니다. 이게 성과에.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야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야 성과가 나는데 근데 똑같이 제가 여기다 여기 해서 똑같이 수업 듣게 하고 똑같이 자습하게 이렇게 해서 똑같이 12시간 했는데 노력을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성과가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합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의 차이냐면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 사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공부는 항상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좀 안 해본 거야. 그냥 계속 외우는 그냥 막 약간 떠먹여주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되면 엄청 헷갈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100을 하지만 100을 투입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 그대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 나와요. 그거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능력도 뛰어나다면 성과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능력이 낮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성과를 내려면 더 해야지. 남들보다 더 해야지. 그렇죠?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 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사장이야. 직원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을 거야? 직원 뽑을 때 고성과자 뽑아야지. 뭐 하는 사람 뽑을 거야? 여기 중에 딱 보면. 그럼 직원을 뽑을 때 누굴 보고 뽑아야 돼요? 제일 직접적인 건 노력이야. 노력 많이 할 사람 뽑으면 되는데 시험 보거나 면접해서 누가 노력을 많이 할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모르잖아. 그렇죠? 시험 볼 때, 면접할 때. 우리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 노력 그 자체예요. 다 이렇게 하겠지. 면접이 뭐야? 면접이 보통 그 피면접자들이 회사 와서 하는 5분 혹은 10분간의 연극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면접 가면 다 연극하지. 그러니까 그 연극에 놀아나잖아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뽑아보면 어떻게 돼? 허당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맨날 쟤 누가 뽑았어?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노력이 제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인데 노력을 누가 많이 할지 모르고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월급이라든가 승진제도 뭐 이런 걸로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리고 회사에 와서 9시부터 6시 혹은 6시 이상까지 계속 똑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노력은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뭐 보고 뽑아요? 이거 보고 뽑는 거지. 이거 보고. 똑같이 이건 노력을 한다고 보니까 이걸 보고 뽑는 거죠. 삼성 사람 뽑을 때 뭐 뽑아요? SSAT가 이거야. 이게 능력을 측정하는 게 SSAT가. 삼성 aptitude가 이게 능력과 유사한 겁니다. 이게 적성인데 적성이 능력하고 유사한 거예요. 특정 분야의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건 적성이라. 적성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분야의 능력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근데 이제 경영자에도 요구된 능력이 있어요. 로버트 카츠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저 3번 보세요. 3번에 현장 테크니컬 스킬. 이게 현장 실무 능력인데요. 요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거냐면 요거 저 일선 경영자에게 제일 많이 필요해요. 일선 경영자가 뭐예요? 대리나 과장, 뭐 부장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밑에 여러분이 회계부서 과장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실무적인 어떤 그 기술을 테크니컬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선 경영자들은 실무하기 때문에 실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경영자들은 이제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보면 이제 최고 경영자한테 보고되는 자료들은 어때요? 굉장히 막 수치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뭐 수치로 구체화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트렌드 같은 건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 경영자들이 그런 이제 매일매일 보고되는 뭐 회사의 매출 자료라든가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혹은 다른 회사의 업계 동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저 분위기가 요즘에 이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개념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개념화 능력. 여러분 요즘에 예전에 보면 우리가 윈도우즈 뭐 이런 거 소프트웨어 같은 거 다 어떻게 했어요? 사면 CD로 줬잖아요. 근데 요즘에 CD로 줍니까? 안 줍니까? 요즘 CD로 안 주고 컴퓨터 사면 그냥 깔아요. 그냥 한번 까는데 돈을 얼마 내고 저도 컴퓨터 한 2년 전에 새로 사면서 뭐 거기다가 이제 엑셀 이런 거 깔아야 되니까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거 딱 3개만 깔 수 있는 거를 뭐 요만하게 네모나게 들어서 난 CD 조그만 줄 알고 딱 씹는데 딱 까보니까 뭐 들어있어요? 1년 번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1년 번호. 그래서 이제 그 등록을 하니까
그거 3개만 걔네 서버에 접속해서 제 컴퓨터에 이렇게 깔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한번 깔면 제가 제 노트북 한번 날아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새로 깔았는데도 자동으로 하니까 다시 그냥 자동으로 깔아주더라고요. 예, 뭐 그런 건 좋던데. 그래서 요즘에 모든 회사들이 약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과금을 합니다. 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그렇게 한대요. 이제 뭐 파워포인트 깔면 한 달에 10,000원씩 내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멜론처럼 멜론. 멜론 음악 들으면 우리가 그냥 뭐 한 달에 저도 11,000원인가 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경우 많죠. 여러분 저 어도비라는 회사 아시죠? 에크로벳 어도비 에크로벳 그거도 제가 저 맥 컴퓨터 하나 필요해 샀어요. 그래서 사서 뭐 인디자인이라는 출판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하고 어도비 에크로벳 이거 3개를 깔았는데 한 개에 한 달에 34,000원 달라고 그래 걔네가. 근데 안 깔 수가 없어요. 그 비품은 없어. 뭐 맥에다 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제가 3개 까니까 좀 싸게 해주더라. 한 달에 90불씩 냅니다 제가. 어도비한테다가 한 달에 90불씩 내요. 90불씩. 그래서 이거 돈 되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도비 주식을 샀어요. 어도비 주식이 그 미국 주식 살 수 있잖아. 어도비 주식이 한 200불 합니다. 200불. 200불 5주 샀어요. 5주. 제가 주식 투자 이게 뭐 많이 안 하거든요. 미국 주식이 좋아. 미국 주식 왜냐면 한국 주식은 사면 계속 봐야 되잖아. 낮에. 근데 미국은 제가 자는 동안에 장이 열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보면 올랐네? 이렇게 되고 떨어졌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좋아요. 근데 미국 주식 여러분 미국 주식 안 좋은 점 뭐야? 미국 주식 팔아서 하면 양도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세법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 미국 주식을 샀으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해외 주식은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어도비 200불에 사서 지금 220불인가 그래서 5주 샀으니까 지금 한 주에 20불씩 번 거지. 100불 벌었네, 100불. 10만 원. 그러면 이제 양도세가 몇 %야? 20인가? 어쨌든 해외 주식 양도세를 내야 돼, 양도세. 네. 그래서 제가 그 해외 주식 몇 주 사놨어요. 아마존도 제가 주주입니다, 아마존 주식 2주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 한 주에 1,600불이에요. 한 주에 1,600불이야. 예. 그것도 제가 1,400불에 샀어. 1,200불 올랐어요. 예. 언제 산 3월 달에 샀는가 그랬는데, 예. 투자 수익률이 10% 정도 됐어요. 10%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자 됐어요, 저. 예. 200불 올랐으니까 부자인 거죠. 예. 오늘 그걸로 짜장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계에서 배웠다시피 뭐죠? 미실현 이익이죠. 미실현 이익. 네. 그래서 실현이 되면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예요. 요즘에 보면 웅진 코웨이가요. 잘 나갈 때 정수기를 전국에다가 뭐 400만 대인가 깔았대. 그래서 정수기 400만 대 깔면 한 달에 얼마씩 들어와요? 정수기당. 뭐 한 2, 3만 원 들어오지. 그래서 웅진 코웨이 주식 총액이 뭐 얼마가 되더라? 20조 원인가? 뭐 어마어마하게 갔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렌탈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괜찮은가 봐. 월에 꼬박 여러분 재무에서 배웠잖아. 현금 흐름이 이게 꼬박꼬박 들어오면 이게 기업 가치가 얼마나 높아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가 괜찮대. 그래서 제가 또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듣고 약간 그런데 내가 내보니까 어도비는 내가 내보니까 내 생돈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돈 돼. 이거 안 쓸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그거 샀는데 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돈 생기면요 그 외국 주식 사놓으세요. 낮에 안 봐도 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식들이 그걸 많이 준대요. 배당을 준대요. 배당을.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을 많이 안 주잖아. 왜요? 그게 이제 주가 올랐을 때 생기는 그 이익에 대한 세금하고 배당에 대한 세금하고 어느 게 더 싸요? 이 주가가 올랐을 때가 더 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배당을 안 받으려고 하지. 배당하면 현금 쌓여 있으면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쪽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대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면 그 배당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그 분기별 배당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배당 이런 거 잘해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살려고 하고 있어요. 돈 모으고 있어요. 예. 그것도 일단 한두 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사서 매달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사다 보면 저도 그래서 총액은 내가 현금 얼마 했죠? 한 700만 원 넘게 했어요. 이게 매일
왜냐하면 막 확 했다가 또 돈 필요하면 확 필요해서 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부터 해서 그냥 평생 갖고 있으면 되잖아, 나중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는 게 좋죠, 조금씩. 예. 700만 원이니까 좀 뭐 얼마 되진 않지. 그쵸? 네. 700만 원이나 되는구나.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이 최고 경영자 거야. 최고 경영자 거라면 여기 어떤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약간 컨셉추얼 스킬. 뭔가 추상적인 자료 이런 거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트렌드 뽑아내는 이런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이 막 일선 경영자라면 여기 제일 뭐가 중요해요? 테크니컬 스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가수라고 하면 여기 뭘 중요해? 가창력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람마다 여기 이 직무마다 필요한 능력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훌륭한 경영자 되려면 저 밑에 좀 이렇게 입사 초기에는 실무 능력이 중요하지만 승진을 계속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뭐가 더 중요해진다? 이 컨셉추얼 스킬 같은 게 중요해요. 컨셉추얼 스킬 같은 것들은 그냥 실무만 해서는 잘 안 생겨요. 자기가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 역할,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경영자 역할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경영의 3가지 차원부터 합시다. 네.